또 하나의 실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이 시기에 이 안정적 외환 관리를 위해서 물론 이제 400억 불의 무역 흑자가 나고 98년에 또 99년에도 2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가 났기 때문에 2년 동안에 IMF로부터 받아온 이 구제금융을 거의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단기 채무도 거의 대부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외환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돈을 꿔올 게 아니라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자 유치라는 구호 아래 국내 기업들의 헐값 매각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 보고 억지로 팔으라고야 못하는 거니까 결국 긴축적인 금융운용을 통해 가지고 돈을 꾸기 어렵게 하는 방법,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 관료라든가 이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빨리 팔수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내 기업의 매각을 굉장히 서두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은 공적 자본이 투입됐던 그 신동아 그룹에 대한생명을 하나그룹이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외국 자본하고 컨소시엄, 외국 금융보험회사하고 컨소시엄이 돼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이 가점을 주겠다 하는 바람에 하나그룹이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 인수 자격 논란까지 일어나서 나중에 여러 번의 소송을 거쳐 가지고 하나그룹이 이제 승소하면서 이 대한생명 그 신동아 그룹의 금융회사들을 사게 되죠. 어찌 보면은 저는 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시장주의의 탈을 쓴 구조조정이라는 거가 반시장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금융시장은 아주 이 긴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쉽게 자금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싼 매물이 나오더라도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외국 자본들한테는 널리 이거를 광고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한국에 이런 기업 거래판이 벌어졌으니까 와서 사라. 그리고 정말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을 살 때 위험이 없게 잘 해놨다면은 저는 외국 기업에 팔았든 어쨌든 간에 제값을 받고 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투명성이 아직 높아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리스크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을 살 수 있었던 외국 자본가들이라는 거는 한국 사정을 잘 아는 극히 소수 외국 자본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료라든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헐값에 살 기회를 갖게 됐던 거죠.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거, 물론 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거는 뭐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2003년까지 계속되니까 노무현 정부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전부 그렇다는 얘기죠. 외환은행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BIS 비율이 8%라 안 팔아도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6%다 팔아야 된다 하는 이 시장을 누가 함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 론스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외환은행은 돈이 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IMF가 얘기한 대로 정말 기업 경영성을 투명하게 하고 팔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론스타는 외환은행만을 가지고도 5조 가까운 이익을 받고 그 외에도 뭐 극동건설 이런 몇 개 회사의 M&A를 통해 가지고 또 1조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요새 말하자면 뭐 거의 그 대장동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이건 제가 이 당시에 일어났던 외국계 자본들의 국내 기업 헐값 매수 사례를 몇 개만 적어 놓은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우리나라 진로 채권들을 한
실제 채권 가격 액면가의 20% 정도로 매수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진로가 어떤 회사인지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도 몰랐는데 골드만삭스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그랬더니 일부 외국 자본가들한테만 투명하게 제공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1조 2천억을 벌게 됩니다. 400%. 또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데는 제일은행을 1999년에 5천억에 매수했다가 이건 좀 뭐 5년 뒤니까 이게 어떻게 뭐 그런 남의 모르는 정보를 이용했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5년 뒤에 한 1조 2천억 가까운 이익을 봅니다. 칼라일 그룹은 한미은행 지분을 5천억에 사서 불과 1년 뒤에 7천억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건 뭐 대표적인 몇 개 사례만 한 거고 부지기수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의 해체 매각 과정도 물론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초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됩니다만 그룹 해체하고 매각하는 과정도 얼만큼 이 대우그룹을 제대로 받을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해가지고 그룹은 공중분해되고 브랜드 가치는 거의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정작 매도하는 사람은 그 협상 주체에서 빠져 있었어요. 물론 채권자들이 참여했지만 그 채권자들은 우리나라 은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공적 자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대우그룹을 싸게 팔아버려도 채권 회수를 좀 못하더라도 공적 자본이 들어와서 메꿔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조차도 대우그룹을 제값을 받고 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매수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팔고 나서도 매수자한테 가가지고 좀 어떤 이익을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모럴 해저드가 엄청 작용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그 전체적으로 과연 얼만큼 싸게 판 거냐 하는 거를 누구도 연구한 사람이 없고 저도 그거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씩 해서 우리나라 국부가 얼만큼 손해를 봤다 하는 거는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적 실패가 매우 컸다 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들의 대부분 매각 과정에서 그 공적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정부가 이제 단기 외채들을 장기 외채로 바꾸기 위해서 단기 외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꼬거나 금융기관이 꼬은 것들도 정부 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기 외채를 장기 외채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정부 보증을 하는데도 연이자는 뭐 20% 가까이 뛰는 바람에 굉장히 고이자로 지급하다 보니까 한 300억 불 정도를 이렇게 정부 보증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또 수십조 원이 그 외국 그 채권자들한테 가게 됐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방하라는 IMF의 요구에 따라서 급격하게 개방하다 보니까 당시 한 300수준 정도 그러니까 1994년에 주가지수가 1000 정도였는데 금융외환위기 때 한 300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 치목액이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불과 70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10%, 한 7조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불과 3년 뒤에 이 외국인들이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70조 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7조, 물론 조금 더 투자를 했겠죠. 외국인들이. 근데 그 약간 더 투자, 한 10여 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불과 3년 뒤에 70조 원 정도의 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한 50조가량의 이익은 봤다고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급격한 개방 정책과 빅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이 금융외환위기에서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그를 통해 가지고 무역 숙지 흑자만 하더라도 이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900억 불 이상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첫 해 마이너스 5%인 거를 제외하고는 평균 7%. 이래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제금융 받은 것도 한 3년 만에 모두 갚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 비용을 외국 자본들한테 지불했고, 또 고강도의 긴축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국민들의 부담은 매우 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시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 있었다. 그리고 특히 빅3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오늘날까지도 큰 손실로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될 회사를 하나 잃었고 테슬라 자동차 같은 거가 하나 생길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도 그렇다 하는 거죠. 물론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일부 또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을 제가 변명해 주고자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너무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국민들이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같은 걸 만들어줘 가지고 저도 생각이 나요. 그때 일부러 현금으로 쓸 것까지도 다 신용카드로 썼던. 근데 이 바람에 저신용자들까지도 신용카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올라서기 위해서 막 경쟁을 했던 LG카드가 부도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김대중 정부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조장해가지고 경제를 뭐 망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서민층, 아주 이 금융소외 계층이었죠. 뭐 돈을 떼먹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금융소외 계층에까지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했고 또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였다. 거의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효과가 이때 발생했다 하는 점에서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가 너무 인색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급격하게 개방 정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을 헐값에 팔았다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이때 자리 잡고 또 김대중 정부부터 규제개혁이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로 등장한 점에 대해서는 그 공로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